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에 혹시 벚꽃 보셨어요? 와, 이 법률방송 앞이 완전히 벚꽃 예쁘죠? 잔치입니다. 예전에 벚꽃 나무가 있긴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여기 뭐 벚꽃 축제를 뭐 주민 단위로 역삼 일동 주민 단위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역시 봄은 봄입니다. 네, 이제 곧 주말인데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보시죠. 검수완박, 헌재 결정, 여진 계속. 이재명 대표와 재판, 그리고 측근들, 정쟁 국회, 입법 전쟁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검수완박 헌재 결정 여진 계속이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여야 역시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헌재 결정을 두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설전이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설전을 끝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어떤 갈등이나 공방이나 이게 있을 때 헌법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것.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뭐랄까요? 합의를 본 결정된 어떤 권위 있잖아요. 네. 그 권위 속에서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게 헌법재판소로 만든 이유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공방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참. 그러게요. 예, 국회는 각각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여도 야도 또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서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중에 이게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이 낸 헌법소에 대해서 헌재는 이게 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기관이긴 하나 헌법기관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적격이 아니다. 당사자 적격. 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또는 이 기관이 헌법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해서 그 당사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낸 거에 의하면 검사의 그런 그 헌법상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원래는 이제 수사권이라기보다 영장 청구권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건 수사가 포함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은 그것을 제약한다. 헌법상에 제약한다라는 게 이제 그 헌법소원하는 요지인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걸 놓고 지금 민주당은 봐라, 각하가 됐으니까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일단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 각하가 결정이 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승원 의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역시 사과를 얘기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검찰 독재,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다라고 헌법재판소의 각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좀 다르지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므로 즉 지금
법은 유효하다. 이 법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봐라 법이 유효하니까 입법 취지에 따라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린 시행령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위중교사도 역시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시행령에는 지금 어쨌든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중교사도 할 수 있는 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추가 혐의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위중교사 혐의. 네. 바로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냐. 시행령 철회에 대한 배경이 그렇다라고 해서 여야는 지금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부분을 놓고 따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금 각각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헌법소에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법사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이렇게 민주당 소속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당시에 안건조정위원회 6명 그러니까 여야 동수로 3인 3인 이렇게 동수로 해야 된다는 법안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3대 3이 의견이 되면 90일 동안 숙려기간 그렇죠. 90일 동안 이 법안을 서로 토론을 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일을 못 견딘 거예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법안은 굉장히 서둘러 한 이유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 이내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국무회에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5월 10일 이후 취임식 이후에 윤석열 정부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90일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을 자당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 몫으로 해갖고 야당 몫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야 동수가 되는 게 아니라 4대 2가 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90일의 숙려 기간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헌법재판소는 위법적 문제가 있다. 즉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심사권, 이 어떤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한을 지금 축소시켰다라고 해서 그 과정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나온 그 결정된 법은 유효하다. 즉 이제 그 국민의힘도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에 임했고 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어쨌든 법의 안전성이라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일일이 입법부에 대한 어떤 법을 유효하다, 무효하다라고 재단해 버리면 법이 안전성이 없지 않느냐 이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다 끝났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민영배 의원을 다시 복당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두고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 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라고 의견을 밝혀서 좀 더 이슈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혐의를 약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19년입니다.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선거법 위반이 두 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당시 성남시장이 김병량 성남시장이었는데 이 김병량 시장이 개발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
모 지상파 방송국 PD가 취재를 하는 와중에서 이 김병량 이 시장,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는데 이 이재명 변호사, 당시 변호사가 옆에서 어느 검사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이제 통화가 돼서 저쪽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걸 녹취할 수 있다 해서 옆에서 어느 변호사 실존하는 그러니까 검사 이름을 대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하게 했다. 공모다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선거에 나오면서 홍보물에 자신이 누명을 썼다. 이래버린 거예요. 사실은 벌금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판결이었거든요. 네. 벌금형은. 네. 그래서 그것을 누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반대당해서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A씨가 당시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A씨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언으로 나서다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 측에 당신이 있었으니까 그 시장 측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웠다라는 당시에 그때 상황을 증언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A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하니까 당시 이재명 이재명 지사 측의 변호사가 신문에 내가 물으면 내라고 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보도가 나오자 위증 교사와 관련돼서 이 A씨가 그러니까 위증과 관련해서 이 A씨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위증 혐의가 있다면 위증 교사 혐의가 안에 있는 것이고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돼서 지금 과연 그런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갖고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에 물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검사한 바가 없었으면 위중교사는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말은 없었다. 시행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지금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봐라. 지금 시행령이 없으면 당신의 당대표를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어제였죠. 국회 법사위가 김영두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청문회 때도 이 검수완박 유효 판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들 후보자들은 어떤 의견을 보였었나요? 김영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당시에 사실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좀 목도를 했어요. 법원 행정처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청문회에서 김영두 후보자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 의원이 당시 그 검수완박법이 사실 되게 소란스러웠잖아요. 당시에 그쵸. 이준석 그 당대표가 뭐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하고 특히 이준석 당대표보다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죠. 처음엔 합의 봤다 그러다가 합의 안 봤다라고 철회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검수완박법 맨 처음에 합의를 본 그런 안과 그다음에 나중에 민주당이 또 낸 안과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안이 서로 달라요. 문구가 계속 달라져요. 네. 그런데 전주의 의원이 지적을 한 건 뭐냐면 마지막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통과된 그 안에 보면 갑작스럽게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됐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억울한 거잖아요. 맞아요. 고발인 같은 경우 고발을 했는데 이 안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덮어지는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의 신청을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것을 갖고 또 이제 전주의 의원이
김영두 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김영두 재판관 후보자 당시 이 상황을 당연히 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를 볼 때 왜 빠졌던 게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사건화가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과정이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김영두 후보자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헌재 재판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정정미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헌재 네.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정미 후보자는 방점을 조금 더 거기에 둔 것 같아요. 헌재 판단 존중과 관련해서 요즘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라든지 대법 판결을 부인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이 권인숙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대답을 가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여야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이 헌재 결정을 두고 맞붙은 모습인데요. 아마도 한동안은 이런 글쎄요, 이제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정쟁에 기름을 부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이 억지 주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동일한 그런 기관인데요. 문부과학성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우리 교육부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네. 9개 출판사 중 9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을 했고 대다수 교과서가 한국의 불법 점거를 서술하거나 또는 일본 영토 표기 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4학년, 6학년이 내년에 쓸 교과서 9종 중에서 단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포함했다는 얘기죠. 네. 지도를 포함을 했고요. 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는 6종이었고 그중 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교과서는 한 종이었고요. 또 국제사회에 일본의 견해를 전달해야 한다는 교과서도 한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내용은 사실 매년 되풀이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어떤 기술상의 차이는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된 건 완전히 거의 모든 교과서가 동일한 그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고 해서 또다시 그러게요.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이 민주당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기적으로 참 딱 떨어진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교과서를 정하는 과정은 꽤 굉장히 길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 역사 교과서라면 역사 교과서 선생을 포함해서 교수를 포함해서 그것을 만드는 집단이 만들고 그걸 또 중간에 자문을 하고 또 검수를 하고 하는 와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일본의 문부성이 그것을 마지막 검증해갖고 발표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검증을 통과하게 해서 이 9개 출판사 중에 어느 종을 선택할까를 학교가 결정하게 만드는 그렇다면 이게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부성의 그 검증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를 하고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독도 문제를 바로 바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차피 교과서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검증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이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일 외교에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양보를 했다면 일본도 미리 검증 과정을 거쳤더라도 이건 성의를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부성이. 그런데 이것을 만약 계속 그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강행한 것은 도리어 굴욕적인 어떤 외교의 결과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공격도 그렇게
앞뒤가 딱 들어맞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땐 어쨌든 이게 그 맞물리면서 방일과 맞물리면서 감정이 좋아질 일은 결코 없는 일본의 결정이죠. 정부는 일본이 일제감정기 이제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을 표명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독도 영유권 그 문제와 관련된 서술만이 아니라 이번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정말 뭐 결단이라고 표현할 만큼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강제징용의 가장 큰 그 이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강제 동원이에요.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일을 하러 우리나라의 당시에 국민들이 일본에 가거나 동남아에 가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강제로 끌려가고 제대로 보상과 배상을 받지 못하고 그쵸. 식민지 피식민 국민으로서 당했던 고통을 지금 배상받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다. 강제 동원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시켜 버린 거거든요. 교과서에서. 그 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양보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따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네.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도 문제 또 그다음에 강제 동원 문제 이런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에 그리고 또 외교 정책으로 인한 정쟁까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여의도 같은데요. 한동안 또 검수완박에 대한 글쎄요 공방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역시 전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를 약간 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각각 그 권력이 다른 성격의 권력이고요. 사법부의 권력,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종지부에 있거든요. 그렇죠. 마침점을 딱 찍어주는 데 있거든요. 근데 마침점을 찍어주지 아니하고 이것이 쉼표나 말줄임표나 느낌, 뭐 물음표가 돼버리면 이게 이 권력의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빠져있는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5대 4라는 어떤 결정에 충분히 그 어떤 상황인지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그 핵심 내용도 이해가 가고 법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우 국회의원들한테 더 이상 싸우지 마,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 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결정이었으면 좋겠다.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국민들도 함께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한동안은 검수완박, 검수완복이 관련돼서 글쎄요 뉴스가 끊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와 재판 그리고 측근들이라는 주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서초동에서 모든 기사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서초동의 시간입니다. 재판부에서 예전에는요 기사들이 사실 검찰 출입에서 다 끝났어요. 왜냐면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어느 정도 또 공유하잖아요. 그쵸. 티타임 뭐 이런 그쵸. 걸로. 그리고 그래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면 거기서 사실 어느 정도는 그냥 기사가 그렇죠. 다 나와버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돼 되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재판장에 다 가서 들어가죠. 일일이 그것도 다 녹취나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일일이 다 쳐야 됩니다. 그 표정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사가 다 나와요. 법정에서 다 모든 증거나 증언이나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거의 이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안 벌어지는 날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김용 재판, 그렇죠. 그다음에 정진상 재판까지 정진상. 하고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네. 이 대장동과 관련된 지금 재판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다 나왔다고 하는 게 2억 4천만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뢰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 공판 첫날이죠. 첫날에 변호사 측이 이렇게 공방을 벌입니다. 아니 3천만 원을 갖고 일단 2억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지금 이 성남시청의 시장실 비서실에서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CCTV가 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을 했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네. 그러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CCTV는 가짜다. 당시에 비서실 직원들도 이게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울 때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었다. 만약 CCTV가 있었다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CCTV 공방이 첫 번째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불이 붙을 공방 아주 많지요. 그쵸. 일단 부정처사 후 수뢰, 즉 대장동과 관련된 428억과 관련된 약속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 그다음에 특히나 또 유동규 본부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휴대폰 던져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하필이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불만을 갖는 게 그 휴대폰 산지 얼마 안 된 새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참 불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혐의, 또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흘려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한 혐의, 이렇게 네 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앞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핵심 키맨 중에 키맨으로 지금 꼽히는 사람인데요. 정진상 전 실장.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시나요? 일단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당대표와 공모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또 정치적 정치적 동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정치적 공범 이런 건 없고요. 정치적 동지라는 건 이재명 당대표의 입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표현한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네. 지금 공소장을 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정진상 실장이 이 네 가지 혐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사람 자체의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시장의 권력, 이재명 지사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통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연결되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증언들이 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그냥 연결이 되는 그런 증언들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장동 개발 특혜와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요.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검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소장에 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이 3억 5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만으로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대장동 의혹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이게 발화가 된 것, 그러니까 이 프라임 이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언론에서 보도한 게 전 언론으로 한순간에 확대될 수 있는 발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단돈 1,000원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1,000억 원대로 한 100억 원대로 이 수익을 얻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의문이 이 대장금 의혹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건 이런 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에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지금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행업자들 또 토건 비리를 예전부터 저질러왔던 사람들의 이익을 성남 시민의 이익을 뺏어서 주지 않게 하고 그 이익을 빼돌리게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게 이번 공소장에 드러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김용 전 부원장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경선 자금 병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전부터 얘기는 나온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김용 씨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021년 1월에 바로 지금 경선에 곧 들어가는데 호남 지역에 사실 많은 돈을 써야 된다. 그러므로 급하게 20억을 달라라고 얘기했고 유동규가 남욱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욱이 우리는 지금 15억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래서 15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15억이 다가간 게 아니라 8억 4천만 원이 갔다라는 그 내용을 좀 진술했는데 사실 이 흐름은 먼저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이 증언이 나왔어요. 남욱 변호사 측에서 처음으로 증언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바로 428억은 약정만 했다, 약속만 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28억 중 1억, 즉 김만배 씨가 1억을 지금 마련을 해서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서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준 과정을 직접 봤다. 라고 한 거예요.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까지 전원 증거, 즉 내가 지금 남욱 씨가 김만배 씨가 지금 정진상 씨나 혹은 김용 씨한테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네. 식의 어떤 전원 증거만 있었는데 이날은 바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담배를 피는 투명창에서 바라봤더니 유동규 씨를 찾아온 김용 씨가 찾아왔고 책상 위에 있는 1억이 담긴 쇼핑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가 나중에 김용 씨의 손에 들려서 나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자기가 봤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증언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전원 증언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남욱 씨의 측근의 증언이 좀 나왔는데요. 네. 남욱 씨의 지시로 수억 원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액수 등을 메모로 남겨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것도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모 씨, 즉 돈을 직접적으로 마련한 사람 누구의 지시?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8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마련한 사람이 이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자신이 메모를 썼다. 메모를 쓰는 건 바로 남욱의 지시였다. 남욱 변호사가 자신한테 돈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를 지시했는데 메모하는 이유가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 나중에 이 메모가 나중에 법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마련을 해서 건넸다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법정에서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메모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 예를 들어서 8억 4천만 원이다 하면 그 8억 4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혹시 이 법정 증거로 쓰이기 훨씬 전에 잘못 쓰일까봐 이 리스트라고 자기 이름이 이신이가 LEE 그 다음에 리스트, 골프 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여서 메모를 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폴더 같은 걸 찾을 때 압수수색에서 폴더를 찾을 때 검색어에 이렇게 뜨지 않게끔 뭐 했다.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정황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신작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내용이니까 이것은 뭐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해라라고 이제 대응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곤란한 지경에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녹취록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녹취록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직접 전화를 걸은,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직접 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 내용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표현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거나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주장하듯이 아니 사실 그대로 증언하세요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세요라고 증언을 마치 만들어서 전달했거나, 근데 이 말의 표현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사실상 참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녹취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가장 정확한 증거일 것이고,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그 증거에 어디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이게 사실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양측의 공방만 있다가 끝날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뭔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 보면 네.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 뉘앙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문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가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십억 원을 챙긴 이 혐의를 받은 사업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일단은 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네. 기각이 된 이유가 뭐 소명을 못해서라고 적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소명을 했는데 증거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또다시 인멸할 어떤 혐의는 없는 것 같고, 뭐 거주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금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로, 그런 내용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뭐 내용으로서 김모 씨, 그러니까 A 씨에 대한 그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로서는 좀 굉장히 아쉽겠죠. 그렇겠죠. 아쉽겠죠. 인신을 구속을 해서 사실상 그 알선 수재 혐의는 어느 정도는 이미 수사가 돼 있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위증 교사가 상당히 파장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기각이 돼서 검찰로서는 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얼마 전 이 과거에 불거졌던 이재명 대표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건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팩트 위주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위 여부는. 네.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선거 때마다 이것이 되풀이 되니까 이 여배우 김모 씨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소해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시장 때도 그렇고 지사 때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이것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이 의혹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도리어 더 크게 계속 화제가 될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부인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이 몇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 대표가 김모 씨를 바래다 준 적이 있다, 집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 호감 또는 호기심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 김모 씨가 있는 자택이 있는 옥수동에
차로 갔다라고 표현을 해서 물론 이것이 무슨 어떤 혐의가 있어서 또다시 뭐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닐지라도 또다시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처음으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법정에서 대면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좀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 사측과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인지 여부, 네. 안다 모른다 여부. 근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증언을 오늘 하루 종일 이어갈 것 같고요. 이 두 사람 지금 유동규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이후에 지금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지금 법정에서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표정을 계속 스케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증언이 불리한 증언들, 김문기 처장과 관련돼서 사실 호주, 뉴질랜드 여행, 그러니까 이 시찰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지금 혹시 폭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마다 이재명 당대표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것들을 스케치할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반대 신문은 없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주신문이고 4월 14일에 이에 대해서 변호사 측, 그러니까 다시 유동규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변호사 측 증언 신문은 4월 14일에 벌어지니까 오늘 이후에 4월 14일까지 계속 화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과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쟁국회 입법전쟁이라는 주제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이슈가 됐던 법안들의 통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 K-칩스법, 조례특례 제한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진짜 일을 하나 하긴 했습니다. 일을 안 했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비판만 했는데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70년대는 석유 전쟁이었잖아요. 석유가 없으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진 것처럼 완전히 패배국처럼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제적인 난국만이 아니라 안보의 난국고 뭔가 그런 그 난항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오일쇼크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지금은 전략자산, 그러니까 석유만큼의 전략자산, 석유보다 더 지금 아주 위험하고도 소중한 자산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는 지금 세상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는 반도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이 반도체의 증설 또는 반도체 개발에 엄청난 지금 특혜를 주고요.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TSMC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수개월 빠르게 정부가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25%나 줬어요.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이 이렇게 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대기업, 기업체에 이렇게 특혜를 준 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K-칩스 법안이 수개월 동안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만 따져도 1년 수개월 동안 계속 답보 상태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드디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거든요, 세액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관련된 R&D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8%라는데 그것을 15%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올 한 해 이제만 해당 10%의 추가 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치 25%의 공제를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TSMC에 좀 늦었지만 뒤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당연한 저는 그런 전쟁에 뛰어들어가는 대기업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법의 통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죠.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예 가담을 한 그렇죠. 그런 행태가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뭐 바로 그냥 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바로 공인중개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향후 2년간 활동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한 번이라도 하면 그냥 아예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보이고요. 뭐 가덕도 신공항법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의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이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파행을 빚었는데요.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인데 쟁점이 과연 뭘까요? 네, 이제 방송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송법 개정에서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KBS와 관련해서 KBS의 사장 선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건 공공의 영역 아니냐, 공공의 영역이니까 공공의 그런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해서 이 선정을 하자. 네.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리꽂는 거 아니냐, 내리꽂아갖고 정부의 이익만 담보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방송법을 개정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KBS 징수 문제, KBS의 이 수신료 징수 문제,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문제입니다. 네.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KBS 2가 지금 광고를 받고 있는데 BBC라든지 이런 실제 공영방송과는 다르지 않느냐. 국민의힘의 주장은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법을 안 고쳤으면서 자신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니까 정부의 어떤 입김을 차단하겠다.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어야지 왜 정권을 뺏기니까 대통령이 임명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헌법에는 명시는 돼 있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11인을 만들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자.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 대한변협회장이라든지 또는 로스쿨 협회 이사장이라든지 또 학회, 법과 관련된 학회라든지 이런 네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예를 들어 학식이 있는 덕망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추천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 지금 법안의 내용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기된 임명권을 지금 박탈하는 게 아니냐. 위헌적이다라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그런데 정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역시 이것을 숙고하고 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이 또 33개 농민단체가 이제 반대 성명을 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무리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남는 쌀을 지금까지 안 샀냐? 샀어요. 그렇죠. 늘 정부 수매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의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법안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 사는 것으로 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는
몇 조 원의 돈이 계속 거기에 그렇겠죠. 저장을 하고 해야 돼요. 네. 시장 수급은 뭐냐면 이 쌀은 사실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면 감소하게 그렇죠. 되고 이렇게 시장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쌀은 계속 남아두고 계속 쌓이는 것만큼의 돈이 계속 예산이 그렇겠죠. 투여가 돼야 돼요. 이 첫 번째 문제가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쌀만 생산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쌀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농작물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시장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네.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쌀을 생산하면 과잉이 되든 어찌 됐든 다 정부에서 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작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걸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뭐 특수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쌀 재배하면 정부가 사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식량 안보에 역행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의견을 존중하고 일단은 숙고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국회에서는 정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국회의원들 어쨌든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쵸. 이 부분만이 아니라 비쟁점 법안은 확실하게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더욱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